시간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주세요. 자, 오늘 살펴볼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아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뉴욕 증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네요. 엔비디아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 증시 진짜 관성 내지는 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관세 뉴스는 전혀 시장에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네. 미국채 시장에도 보니까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입찰 때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쑥쑥 이렇게 국채가 잘 팔립니다. 미국 국채. 특별히 걱정할 게 없네 싶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 그 리딩방 차렸을 때 믿고 따라갔어야 되네요, 그죠? 야, 오늘 우리 이제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금통위도 있고 한데 자 한번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짚어줄 만한 분이 나오셨죠? 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뛰어오느라고 지금 뛰어오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요. 아침 시간 네. 그리고 또 상암동이 서울에서 약간 좀 예. 그런데다가 또 간밤에 계속 텔레그램, 카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엔비디아 4조 달러 돌파했다고. 4조 달러 돌파했다고. 네, 계속 뉴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들도 보내주고.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가 큰일 했구나. 엔비디아가 그런 생각을 큰일 했었고요. 이제는 진짜 AI 밸류 체인에 탑승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아니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늦었다고 했을 때가 빠르다, 이르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네. 뭔 말인지는 알아는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오다 보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지난주 시황만 해더라도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면서 예. 미국 경기는 둔화된 게 아니다. 아직도 미국 경기는 쌩쌩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FOMC 연준 의사록을 보니까 네. 야, 경기 둔화됐어. 경기 둔화됐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 2회 정도 인하해야 될 그 여력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이 틀렸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FOMC 의사록 공개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황에서는 그 두 사람이 7월에 하자 했던 게 그 두 사람은 뻔하고 네. 월러하고 보험한 이사인데 6월 FOMC 끝나고 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들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사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임명권자의 그 뜻에 충실히 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두 사람은 누군지는 알겠지만 네. 대체로 7월은 없다 그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오히려 우리 최 본부장께서는 7월이 없다가 아니라 네. 결국은 연내 2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네.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의 네. 강세를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방송에 왔습니다. 네. 아니 엔비디아 말씀 난 김에 나는 지금 그동안에 중국에다가 무슨 반도체 수출 못한다. 못한다, 무슨 반도체 장비도 못한다 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네.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는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또 새로운 사양의 칩을 개발하고 네. 또 중국 방문도 하겠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다 뭐예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네, 그 뉴스가 또 기폭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WWF 레슬링을 보면은 야, 너 이렇게 때려? WWE. WWE인가요? 예. F는 옛날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너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울 때 예. 야, 트럼프랑 야, 너는 이렇게 쳐. 예. 나는 이렇게 때릴게. 이렇게 예. 아파해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대 뒤에서는 야, 그때 많이 아팠지. 미안해. 내가 너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우리 칩들 수출할 테니까 좀 받아줘. 그런 내용들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국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저 미국의 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저 모습들은 전부 그러면은 쇼냐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사업가라는 것은 너랑 나랑 싸우더라도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게 사업가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전 트럼프를 옆에서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정치가라기보다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다. 자국의 이익에 특히
자국의 AI 패러다임에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보시는 게 트럼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른 AI 기술주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돈을 무진장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네. 돈을 무진장 벌고 있어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솔직히 무의미하지만 엔비디아 PER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지금 한 33배 정도? 네, 그 정도니까 네. 기술주 중에서 33배면은 뭐 최근에 상장한 서클 PER 뭐 말도 못하게 높죠. 팔란티아 말도 못하게 높죠. 테슬라는? 테슬라도 말도 테슬라가 못하게 얼추 높죠. 한 100배, 예, 100몇 배 정도 되죠. 168배나 뭐 이렇게. 예. 네. 그런 논리에서 접근하면 엔비디아가 싼 거 아니야? 그런 헤게모니가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보자. 엔비디아가 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간다가 무의미하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네. 좀 꺾였으면은 그 다음 타겟은 어디라고 짚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멈춰야 멈추는 거네. 일단 뭐 그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예전 직장에서 관련해서 이제 사내 유튜브 영상을 찍을 예. 때 NH투자증권의 임지용 연구원이 있어요. 네. 해외 기업을 정말 잘 보는 친구인데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나눴던 대화가 야 2조 달러 왔어. 빅5가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빅5가 2조 달러 왔어. 3조 달러 왔어. 네. 그러면 누가 4조 달러 갈 것 같아? 라고 질문을 제가 똑같이 던졌더니 아, 그랬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님 옛날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한 사이클 돌아서 접목되기까지 몇 년 걸렸는 줄 아냐? 10년 걸렸다.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 한 사이클 돌아서 대중화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 8년 걸렸다. 지금 AI는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이다.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4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가더라도 절대 의심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큰 IT 사이클 중에서 AI 사이클은 아직도 오후반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점심시간 정도라는 거죠. 하하. 이제 점심시간 정도인데 4조 달러 왔으니까 올 만큼 온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산업을 봐야 되는데 산업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뭐 8교시, 9교시 하고 집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녁 먹고 도시락 까먹고 또 야간 자습까지 하는 겁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면 야간 자습까지 해서 우리의 목표인 S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도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AI 사이클이 이제 초반, 중반 정도다. 그 정도만 인지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 만큼 다 왔네.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아침 시황을 네. 제미나이나 챗GPT로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옆에 두리번 보면은 아직도 웹툰 많이 보시고요. 아직도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웹툰이나 유튜브 뉴스를 아직까지 AI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AI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네. 혹시 상암동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예, 아직 뭐 서빙 로봇 정도만 서빙 돌아다니잖아요. 로봇 정도? 결국은 피지컬 AI가 AI의 끝판왕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우리 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안 보이거든요. 반대로 얘기 드리면 전기차 우리가 캐즘 얘기 많이 했지만 실제로 캐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뭐 신차 뽑았을 때 이제 뭐 테슬라 뽑았어 나 대단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AI 사이클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4조 왔지만 이걸 갖고 끝이다, 고점이다, 아니면 너무 많이 왔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떡고물 떨어질 만한 종목은요?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HBM이겠죠. HBM. 가장 큰 문제는 AI의 가장 큰 문제는 GPU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좋아진 GPU 성능을 메모리로 데이터를 빠르게 옮겨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는 저도 이제 소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지 까먹거든요. 그렇죠. 결국 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메모리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그 렉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HBM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GPU 그 머리 좋은 그 천재적인 GPU가 계산한 계산을 빠르게 전송하는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네. 어제도 덥고요. 예. 근데 이 더우면은 가뜩이나 AI 발,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무궁무진한데 예. 더우니까 전부 다 또 에어컨 돌릴 거지 않습니까? 어. 아, 그러면 AI 관련된 인프라 수요도 또 계절적인 현상,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력이 좀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역시 AI 인프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한국전력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한국전력 주가를 AI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물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상법 개정안에 또 한국전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요. 왜 너희들이 전기요금을 싸게 했냐? 그거는 주주들에 대한 일종의 뭐 배신 아니냐? 뭐 그런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더불어 AI 전력 수요도 무궁무진할 테니까 그래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SMR이 뜨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사이클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법 개정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이 상법 개정안 기대감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뭐 관세 이슈도 필요 없고 뭐 금리 관련된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지금 약간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네.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 부분 계속 될까요? 이런 기대감? 일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7월 예. 3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대목이 의사의 이사. 제가 발음 경상도 사람이어서 발음이 좀 새나요? 이사. 쌀. 아. 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플러스 주주로 확대했어요. 여태까지는 그 회사가 누구 겁니까? 이 회사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대주주 아니면 경영진,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이 회사의 주인은 회사와 주주야.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주의 뭐 그 횡포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경영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사 너도 책임을 물을 거야라고 이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주주총회 가면 한 주당 한 표예요. 한 주당 한 표여서 주식수 많이 가진 사람이 거의 그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민감한 감사를 선택할 때는요, 감사를 선임할 때는요,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3%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즉 대주주가 3% 이상의 하다못해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중에서 3%만 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를 뽑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감사가 역할이 뭐죠? 혹시 뭐 동호회에서 감사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예, 동호회에서 감사라는 것은 뭐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지 아니면 쓸데없이 돈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또 그 동호회 목적과 다른 우리는 등산 동호회인데 뭐 저기 바다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하면 감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인데 여태까지는 동호회 회장님이 감사를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회장님 말을 듣지 회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좀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소장님 주주총회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저는 그 NH증권 다닐 때 주주총회 예. 갔었거든요. 예.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소위 말하는 주총꾼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의견 또는 대주주의 의견을 네. 대변했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전자주주총회. 예,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에 주총회 못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전자주총을 하게 돼서 의결권을 위임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여태까지는 회사 그러면 대주주 앤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사람들을 위한 게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공식들이 무너지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주로 그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였고 뭐 일사천리로 후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도와주는 게 꾼들인데 소위 말하는 주총꾼들인데. 주총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말고 가끔씩 제동을 걸면서 아니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뭐 번쩍 들려 나가기도 하죠. 그거는 못 봤습니다. 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 봤다 그러면 제가 뭐 N모 증권사에서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3% 룰은 알겠고 집중 투표제 활성화 이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뭐 제가 거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어떤 특수 안건이라든지
좀 수많은 안건들 중에서 네. 좀 더 뭔가 무게감 있는 안건이라든지 예. 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안건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관련된 투표제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안건들을 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미진한데 이따 챗GPT한테 또 물어봐야죠. 네,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이 지주회사, 특히 이제 지주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당연히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합이거든요. 자회사들의 지분 합보다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작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주회사라는 것을 분해해 보면은 자회사들의 시가총액 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주회사의 가치는 시장의 그 자회사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돼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면서 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봐라, 굉장히 경영권이 투명한데 이렇게 경영권이 투명한 나라에 나도 투자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라볼 때 ESG, E는 환경, S는 소셜, 사회공헌, G는 거버넌스거든요. 근데 거버넌스가 클리어해진다면 굉장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런 의미에서 좀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주가 조작하면은 딱 원스트라이크로 그냥 아웃이다. 네. 이게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앞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안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S&P 500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네. 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왜 미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진행될까? 근데 우리가 매도프 혹시 소장님 기억나시나요?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예. 매도프. 제가 알기로는 매도프가 종신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너는 금융시장에 살아있는 한 못 들어온다. 이게 뉴욕 거래소 미국의 정신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금융 시스템에 해가 되는 일을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봐주자. 그래도 예.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에 공헌한 게 많으니까 한 번은 봐주자. 이게 한국적인 정서거든요. 예. 물론 뭐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 그치만 미국에서는 매도프, 너 폰지 사기했어? 이만큼 했어? 너 종신형. 앞으로 살아서는 들어오지 마.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도프와 같은 사람, 제2의 매도프, 제3의 매도프, 제4의 매도프가 나오면 S&P 500, 나스닥 100의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그런 조그마한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아예 가차없이 쳐내는 게 미국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조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얘기에 짓눌리면서 수십 년을 보내오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저것만 갖추면은 기업들은 변하게 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다 일본에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본이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금리도 제로금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밸류업. PBR 너무 낮은 기업들 너희들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그게 일본판 밸류업이거든요. 네. 근데 성공을 했어요.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한국도 일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최근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됐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제가 AI 사이클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사이클이 한 점심시간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오전반 등교해서 오전반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고 커져가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새 정부하고 기업
일반 산업계하고 어떻게 이제 합을 맞춰 나갈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 네.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즉 대주주들이 주가를 갖다 좀 눌러왔던 거 아니냐.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데에는 더 오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살린 거 아니냐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밸류업으로 이제 풀어보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의 낮은 배당 성향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네. 그러면 최근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요거 한번 설명해 보시면 네. 설명드리기 앞서서 집중투표제를 잠깐만 또 설명드리면요. 집중투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금방 또 찾아보셨구나. 예, 제가 그래서 노트북 갖고 다니죠. 예, 역시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그래요. 차이가 빨라요. 많이 네.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 룰이 이 집중투표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된다. 네네네. 어, 그래서 오케이. 이제 보통은 한 주당 한 표인데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뭐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한 표가 두 표가 되고 두 표가 세 표가 돼서 뭐 이사나 감사나 좀 정말 크리티컬한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그 표수가 한 표가 아니라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두 표가 되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 표가 0.5표가 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렇게. 네. 자. 분리과세 얘기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혹시 예금이자 한 1년에 2천만 원 받으신가요? 아니면 뭐 채권이자? 그냥 꿈입니다. 네, 주식 배당. 그냥 꿈이죠. 네, 어. 네,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소득세율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참 그 월급 받으면서 잘 나가실 때 아마 세율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50%가 되지 않았을까. 택도 없는 소리고. 아, 그런가요? 네, 그게 50% 꿈이었다니까요. 네, 50%였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에서 접근한다면 네. 만약에 소장님이 1억이고 그 세율이 50%다.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체 종합소득 세율을 때리기 때문에 50% 즉 1천만 원의 세금을 맞게 됩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근데 금융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츠, 리츠. 네, 맥쿼리 인프라. 아. 네, 이런 것들은 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리츠 ETF 중에서도 이 ETF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리츠들이 있습니다. 네. 리츠 ETF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1,999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2만 원 리츠에서 2만 원어치의 그 소득,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둘이 합치면 2,001만 원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 나 리츠 2만 원은 분리과세 신청할게.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따로 떼죠.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러네요. 특히나 최근처럼 배당 투자, 커버드 콜 투자, 인컴 투자 해서 금융소득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옛날에는 금융소득 그러면 예금이자 뭐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또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 그리고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런 것들이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를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더 소득을 내봤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는데 배당 성향, 즉 회사가 그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 재원, 비용 빼고 해서 배당 재원이 있는데 이 배당 재원 중에서 실제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이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이 주는 배당을 받는 투자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이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예.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네? 그러면 투자를 안 할까요? 오히려 더 그 회사 투자를 더 늘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주가 뭐 긍정적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다고 해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제가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최 씨니까 SK 그룹이 최 씨지 않습니까? 네. 제가 SK 그룹의 한 3세다, 한 4세다. 저도 한번 그런 망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물론 제가 SK 그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분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기업을 지배하고 계시는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이제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경영 목적형 사모펀드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지분이라든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경영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이라든지 뭐 주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도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잉여금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한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AI 기업이 배당을 빵빵빵빵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돈 갖고 R&D 투자, 캐파 증설, 고급 인력 영재 유입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 솔직히 정답은 없거든요. 솔직히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 갖고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예. 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다든지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제2의 젠슨 황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게 훨씬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러면 나 좀 배당금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기업을 M&A 하는 목적으로 우리 회사의 뭐 발전을 위해서 M&A 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목적성을 이제 무색하게끔 무조건 일편일률적으로 배당 성향을 강요한다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의견들입니다. 아니 하나하나 그러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배당 성향 35% 이상이 되는 상장사에서 배당할 때 이제 분리과세에서 별도 세율 적용한다. 네. 종소세 받을 때보다 세율 낮게.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배당 성향 35% 이상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금융지주들. 금융지주들. 네네. 이미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올랐구나. 금융지주들은 이미 배당 성향을 충분히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었던 네. 회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데 공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뭐 증권회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배당 성향을 상당히 높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주가 또 그 종목 ETF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주에서 벗어나서 뭐 보험사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로 영역이 점점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아까 우리 엔비디아 4조 달러 왔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주주,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그 회사 주식을 사놓고선 평생 갖고 가는 거죠. 배당만 받고. 네. 그런 일종의 나의 인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주식들이 저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도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삼성자산운용 입사했을 때만 해도 네.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였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를 뭐라고 하죠? 곧버스. 곧버스. 네, 이게 ETF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금 계좌가 들어오고 또 나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해지해야 되고 그리고 인컴도 발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테크주 이런 것들은 사고 파는 개념보다는 모아가는 쌓아가는 적립해두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바로 배당 성향을 높은 기업들의 분리과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KB금융지주와 내 인생을 함께 할래. 나는 뭐 그냥 뭐 하나금융지주와 내 인생을 함께 할래.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회사를 바라볼 때 정말 주인의 입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뭔가 잘못된 삐끗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그 회사가 올바로 가게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G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클리어해지고 투명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투자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선순환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시호가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하며 3,148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0.7% 오름세로 796포인트, 800선 근접한 상황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현재 예상가 확인하시죠.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0.3% 오름세로 현재 호가 68,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앞서서 엔비디아가 워낙 또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훈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1.6% 강세로 285,0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0.3% 오름세.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가 308,000원이고요. KB금융은 0.17%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8,2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현대차 0.24% 상승하면서 21만 원으로 지금 예상가 잡히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0.16% 오름세로 6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제일 컸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1%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5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위에 네이버가 있는데요. 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하시죠. 오늘도 좀 바이오 쪽이 무난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2.48%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79% 오름세로 10만 1,600원. HLB가 0.3% 오름세로 49,550원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시총 4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5,250원. 한편 파마리서치는 1.18% 내림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 58만 7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9% 오름세로 현재 예상 체결가 27만 1,500원이고요. 니가켄바이오가 2.23% 강세로 12만 4천 원. 펩트론이 0.2% 강세, 휴젤도 1.1%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36만 5천 원이고요. 10위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요. 삼천당제약이 오랜만에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6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은 좋은 분위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지주사와 금융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일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첫 번째는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는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주주 가치 향상에 가장 큰 노력을 했던 게 금융회사거든요. 특히 금융회사 중에서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융지주, 은행을 필두로 한 또 그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주주 가치를 높게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꼭지, 지주사, 그리고 금융사, 그리고 고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 이 세 꼭지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세 꼭지 모두 다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보였고 개인들의 순매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주회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들은 이미 주주 가치를 많이 높여놨어요. 네. 네,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니까 이제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 분리과세 전혀 새롭지 않은 뉴스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주주 가치가 향상되면서 배당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약간 분리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저는 뭐 셋 다 많이 올랐지만 세 가지 그룹 다 많이 올랐지만 뭐 최근에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은 초입부니까 좀 분할 매수라든지 ETF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예상되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가 올랐던 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창기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속성에 따라서 그 기업에 따라서는 이걸 갖다가 버는 족족 배당으로 나가기보다 그냥 잉여금으로 보유하면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네. 좋게 보면 그런 거고 아니면은 뭐 좀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으면 그게 아까워서 네. 우리 국내에 네. 대부분 재벌 그룹들이니까 난 싫어. 암만 그렇게 가도 나는 배당 그렇게 뭐 많이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다 배당 성향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것도 뭐 좀 너무 과한 기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은 이 얘기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 소통. 여태까지는 주주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죠. 대주주가 주주와 맞아요. 소통하기보다는 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는 일에 네가 태클을 걸어? 이게 보통의 마인드였거든요. 맞아요. 어디 근데 감히.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예. 통해서 한 가지 느낀 단어가 소통이고요. 이제는 대주주가 또는 경영진이 실컨 조컨 간에 네. 소액주주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 17년 하면서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한테 가장 들었던 가장 곤혹스러운 말이 네. 기업 탐방을 안 받아 이 회사는. 아, 이 회사는 기업 탐방 오면 문 닫아버려. 오지 말라 그래. 진짜 소통 필요 없다는 회사네. 네, 그런 네.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이 회사는 전화해도 안 받아. IR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사라지겠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께서 오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통 행위가 이번 그 상법 개정안을 관통하는 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당을 못한다, 소통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번에 설비 투자를 이만큼 늘려야 되고 또 여기 옆에 계신 앵커님을 고액으로 연봉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 그럼 저희 이 얘기는 개장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더불어서 비트코인까지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조 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의 또 훈풍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상정이 됐다는 기대감에 지금 3년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5% 상승 출발했습니다. 3,14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오름세입니다. 800선 근접해 갑니다. 794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역시나 엔비디아 효과로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 상승하며 67,000원, SK하이닉스가 1.6%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8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합니다. 1.6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1만 원으로 집계되고요. KB금융은 워낙 많이 올랐던 탓인지 이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0.84% 내림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11만 7,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내에서는 지금 10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0.24%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2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0.8%대 오름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합니다. 0.16% 오름세로 거래가 64,500원. 네이버가 0.2% 강세,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거래가는 25만 4천원이고요. 10위에 기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 오늘 0.7% 반등합니다. 거래가 10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1.65% 오름세로 거래가 43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7% 오름세로 10만 1,500원. HLB도 0.2%,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0.67% 상승합니다. 거래가 45,100원이고요. 반면 시총 5위의 파마리서치 1.35% 조정받고 있습니다. 58만 6천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9% 오름세입니다.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2만 7천원대에 거래됩니다. 펩트론도 0.26% 강세입니다. 19만 3,200원.
휴젤이 0.5% 오름세로 36만 3천 원, 리노공업이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또 관련주로 엮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2.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만 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좀 특징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 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현재 4.12% 강세, SK하이닉스 상승폭 키우면서 2.6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 관련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현재 미래반도체가 13.7% 급등하면서 거래가 18,78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11.5%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0만 6,500원. 또 더불어서 지금 윈팩이 2.65%, 한미반도체도 2.6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PSK홀딩스와 KC텍까지도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 쪽에서는 제주반도체 6.45% 상승하며 16,350원대 거래되고요. 심텍이 3.39% 상승합니다. 거래가 22,90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3.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제 강했던 지주사와 증권 이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사 관련주,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주사 쪽에서는 오늘은 HS 효성이 8%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83,900원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SK나 HD 현대 쪽은 약세, 한진칼이 0.3%, 삼성물산 0.1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웅진이 5.8% 강세로 2,920원대, OCI홀딩스 4%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급 상황 좀 살펴볼게요. 어제는 외국인 팔자세 보였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04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46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1,55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8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46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환율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환율은 최근에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2원 내리면서 1,373원대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영향인지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네. 초반부터 좋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3033, 3133, 그 100포인트 안에서 한 2주 넘게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났네요. 벗어났고 오후에 가서 이제 어떨지 모르겠고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지수가 아니라서 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이 빈정상하면 또 어떻게 옵션 만기일 날 옵션 만기일 날 또 장마감 무렵에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들지는 모르겠으나 니케이도 빠지고 뭐 합니다만 우리 증시는 지금은 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옛날 그 참 자꾸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옛날 얘기만 나오네.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네. 나 그걸 죽기 힘들다. 아따 죽기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잘 못 죽냐 했는 진짜 다이하드 한국 정신에 참 안 죽네 시세가 추세가. 네. 예. 그리고 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 제가 또 파생 전문가지 않습니까? 글쎄. 네, 제가 원래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옵션 만기가 하나 더 변수가 생겼어요. 뭐예요? 위클리 옵션. 글쎄. 네. 그게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두 번 네. 만기가 네. 오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ETF에서 보실 때 뭐뭐뭐 위클리 커버드 콜 그러면 그 위클리 옵션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하하. 예,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장이 좋으면서 장이 예. 좋으면 이제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항상 종가에 좀 청산해야 될 물량들이 있어요. 음. 예, 종가에 청산해야 될 물량들이 있어서 지난주도 목요일날 보시면은 장 마감 때 살짝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시에 금통이 있으니까 네. 뭐 금통에서 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금통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또 2시 50분, 3시부터 또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또 만기 영향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10시, 10시 그리고 3시 네, 이때는 좀 약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제가 기대했던 거랑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저는 뭐죠? 계속 이렇게 지배 구조가 좋아지면 네. 결국은 외국인들 쪽에서 네. 한국을 좀 많이 사주지 않을까. 글쎄, 예.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선물 포지션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아직까지는 매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100까지 오면은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보험적인 심리가 좀 강하게 엿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지수를 기초로 MSCI 코리아를 기초로 한 미국 상장 ETF가 있어요. EWY.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한국물을 매수하겠죠. 그래서 저는 EWY 그 펀드 플로우를 보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팔 이유는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비슷한 수급이 그때 코로나 랠리 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21년 그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제끼는데 네. 그거 우리 개인들 진짜 완전히 그걸 다 빨아들이면서 갔다가 예. 뭐 좀 엎어져서 좀 아쉽긴 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국면을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동학개미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네. 배경 중에 하나가 됐었죠. 그래서 예. 저는 만약에 좀 큰 그림을 보시는 투자자분이라면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아마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매도면은 하락에 배팅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내용이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한국물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은 결국은 이게 뭐 배당 성향 35% 이상 되는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은 기업들 뭐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올라왔었고 네. 그래서 지나간 시장에 대한 뭐 설명은 충분한데 과연 기업들이 이만큼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인지는 또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네. 그거 떠나서 지금 요거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해서 또 ETF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금융주를 아무래도 배당이 높으니까 네. 금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한 축이 되는 거고요. 예. 금융주, 증권주, 금융지주, 은행 이 세 가지로 ETF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당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배당이 현재. 높은 기업. 내년 모르겠고 지금 배당 네. 수익률이 높은 이게 소위 말하는 고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4%, 5%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고배당주라고 부르는데 이런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야 이제 이 회사가 영업을 잘할 거니까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1%, 2%대라도 앞으로 배당을 늘려갈 거야. 이게 배당 성장이거든요. 이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ETF가 대표적인 게 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고 최근에 그 작년에 가장 그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았던 ETF가 슈드거든요.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예. 그래서 그 슈드의 로직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게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니까 이거는 지금은 배당이 안 높지만 앞으로 배당을 늘려갈 거야. 이런 컨셉이니까 지금 배당이 높은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이 지금은 낮지만 서서히 늘려나가는 그런 배당주에 투자할 거야. 배당 성장주.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ETF이긴 하지만 이것도 주가 상승이나 배당 나오는 거 다 챙길 수 있죠. 예, 분배로 다 드립니다. 분배로. 그리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월 분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 주셔가지고 잠깐 네. 짬이 있어서 배당 예. 성향 예. 35% 이상 되는 기업들이 뭔지 한번 찾아놓은 엑셀 파일이 있어서 그새 또 열었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예, 저는 부지런합니다. 네. 예. 3년 평균입니다. 2024년, 23년, 2022년 3년 평균이고요. 유진증권 강송철 애널리스트가 만들어낸 자료에 근거한 거고요. 1등은 시젠이에요. 시젠. 예, 시젠은 배당 성향이 1,800%예요. 뭔 말이죠? 1800%가 어떻게 나와? 아마 2023년도에 이때 3년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3년도에 좀 배당 성향을 좀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갖고 번 돈보다 좀 많이 높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위가 GS 리테일. 오. 그리고 한온 시스템, CS 윈드, 테스, 효성 TNC, 그리고 하이트 진로, 고려아연
이런 회사들이 대략 100% 정도의 배당 성향, 돈 번 거는 다 배당으로 주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는요, SK텔레콤이 배당 성향이 얼마일 것 같아요? SK텔레콤? 배당 성향 네, SK텔레콤 돈 100원 벌면 얼마를 배당으로 줄까요? 한 1, 20원? 아니요, 70원 줍니다. 어? 네, 70%입니다. 그래요? 네, 통신주니까 통신주는 일단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일수록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 투자나 설비 투자가 일단 마무리되면 마무리됐다.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돈 쓸 일이 없다. 그래서 SK텔레콤이 70%,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D 현대 같은 게 57%, 그리고 제가 다녔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56%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배당 잘 주는 데가 많구나.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많네. 네. 그리고 뭐 삼성화재가 35%. 어허. 네, 3년 평균입니다. 2022년, 23년, 24년 3년 평균이니까 뭐 이런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도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 불리고 와서 이거 거의 확정이에요? 아마 뭐 여야가 좀 지금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34%네요. 배당 성향이.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삼성전자가 34%.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시황을 어떻게 갖고 가세요, 우리 최 본부장? 이거 조정 없습니까, 우리 장?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수급, 저는 ETF를 주로 보고 있고요. 네네. 파생을 주로 보고 있고요. 수급을 주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펀더멘탈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생각해서 엔비디아 투자 못한다, 이런 말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엔비디아의 그 펀더멘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금 가만히 뜯어보면은 지금은 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ETF가 레버리지 인버스 빼고 코스피 200입니다. 그냥 지수 상승에 베팅을 코스피 한다. 200입니다. 네. 와, 제가 4년 삼성자산 4년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 달 4년 1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스피 200 ETF가 개인 순매수 상위권, 그것도 1위에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레버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레버리지 그냥 인버스를 일단 빼고 그거는 뭐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투기적인 거니까. 성향이니까.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테마 주식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 주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테마 주식이 1등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는 당연히 2차 전지가 1등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코스피 200 ETF, 특히 타이거 200 같은 ETF가 상위권에 오르는 걸 보고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장이 오를 때는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조방원 따라가야지.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야, 이제 한국이 달라졌어. 한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한국 시장에만 투자해도 수익 낼 수 있어. 재미없어도 심심해도. 왜 그러냐면 이미 한국 투자자들이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통해서 그 시장에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실제로 그 모습이 뭐 코스피 200 ETF, 타이거 200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 상승은 크지 않을 것, 지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여기서 뭐 급등해서 4천 간다, 5천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좀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수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지수를 플레이하면서 내일 5% 올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나 제가 예상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당주, 뭐 금융주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플레이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반대로 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들어온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시장의 자금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쏠리니까 반대적으로 뭐 코스닥은 좀 약간 코스피보다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 되면 오히려 코스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리서치를 해보면 정권 1년 차에는 정책들을 막 만들어낼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모험 자본 육성해야 된다, 벤처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내년에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내년 정도 되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증시 리포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